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요.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도 접촉해 금품을 지원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도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12월 9일 화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화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커지자 법안 처리 일정을 늦추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죠. 네, 민주당은 이미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법에 대해 각계 의견을 더 청취하겠다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와 국민의힘에 이어 조국 혁신당까지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2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입법 당위성엔 공감하지만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이미 법사위를 통과했더라도 수정에 나서자는 거였는데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 9명 가운데 3명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도록 한 조항을 중심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 즉 행정부가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권을 갖는 건 상권분립 위반이란 건데요. 이대로 통과시켰다간 훗날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또 법안 추진 방식에 대한 불만도 나왔는데 당과 논의 없이 일방 처리한 법사위원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이런 식이면 중도 진영과 법조계까지 적으로 돌리게 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당 지도부가 법안을 수정하겠다고 하면서 21일쯤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또 위헌법률 심판이 청구돼도 내란과 외환 재판은 중단할 수 없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원래는 민주당이 어제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다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모두 속도 조절에 들어간 분위기네요. 예. 자, 사법부가 연일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지난주는 법원장들이 모였고 어제는 전국 법관 대표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 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냈어요. 네, 어제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법관 대표회를 열고 두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주에는 전국 법원장들이 비판 목소리를 냈고요.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같은 법조인 단체들도 재판 지연이나 상권분립 침해를 우려하면서 법안 보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부터 사흘간 사법제도 개편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네. 통일교가 민주당 의원들을 지원했다는 진술을 했는데 김건희 특검이 이 진술을 바꿔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씨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도 지원했다고 법정에서 밝히면서 정치권에 큰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네. 특검 조사 때 이런 사실을 털어놨지만 특검이 국민의힘 관련 혐의로만 윤 씨를 기소하면서 야당을 겨냥한 편파 수사를 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팀은 어제 윤 씨로부터 민주당과 관련된 진술을 받은 건 맞지만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윤 씨가 법정에서 한 진술은 꽤 구체적인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 현 정부의 장관급 인사 4명에게 접근을 했고 이 중 2명은 한학자 총재에게 다녀갔다고 했고요. 네. 특검 조사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을 지원했다면서 실명을 말했고 국회의원 리스트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예. 특검은 이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다 보니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특검법과 이 사안의 관련성이 떨어져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예. 그러나 김건희 특검이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다가
국토부의 한 서기관의 개인 뇌물 혐의를 인지해서 구속 기소했던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그간 재판에 넘긴 사례 중에 김 여사 무관한 건도 있었던 만큼 해명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고요. 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사건은 특검 기간이 끝나는 이번 달 이후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갈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되네요. 네, 미국의 현지 법인을 둔 한 한국 법무법인이 미국 사무소를 통해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소송 상대는 미국에 상장된 쿠팡 INC, 그러니까 한국 쿠팡 지분을 100% 소유한 모회사인데 미국 시민권자인 쿠팡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이 회사의 일결권 70%를 갖고 있습니다. 네. 김범석 의장은 한국 법인에선 다 물러나고 대신에 미국에 있는 모회사가 한국 쿠팡을 지배하는 형태로 사실상 회사를 이끌었는데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기형적인 지배구조를 이용해서 뒤에 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것만 해도 대한민국 성인 대부분의 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에도 김 의장은 아직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소송은 김 의장이 사태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또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경우 배상의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크고 네. 집단 소송의 경우 한 번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미국 법무법인 측은 쿠팡 미국 본사가 최종 의사결정 주체고 보안에 대한 핵심 권한을 행사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보안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이 미국 본사에서 이뤄졌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쿠팡 측이 아직 피해 보상에 대해 구체적인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서 직접 질타를 했어요. 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쿠팡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면서 피해 발생 시 책임질 방안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또 쿠팡이 최근 검찰과 법원, 공정위, 고용노동부와 같은 관계기관 출신을 집중 채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다른 기업들 사례까지 폭넓게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지금 쿠팡 탈퇴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는 아우성이 나오고 있는데 네. 공정위는 이게 전자상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조사하고 있고요. 조사를 마치고 제재를 하기까지는 보통 수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일단 먼저 회원들이 쉽게 탈퇴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시정하라고 쿠팡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배상 책임을 규정한 쿠팡 약관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건 아닌지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 의회가 현재 28,500명인 주한 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방 수권법을 어제 공개했죠. 네, 미국 국방 예산은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매년 미 의회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어떤 일에 돈을 쓸지를 정하는 국방 수권법, 즉 지침서를 정하는데 여기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인 2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확하게는 주한미군 규모를 2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데 국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는데요. 이 조항이 등장한 건 5년 만입니다. 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도 이런 내용이 담겼고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관련 내용이 사라졌다가 이번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 주도의 한미연합군 사령부에서 한국군 주도의 지휘체계로 전환하는 게 양국이 합의한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도 국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이런 조치를 놓고 미 의회가 트럼프 정부 견제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자, 내년 3월부터네요. 지금 서울역에서 SRT를 탈 수 있고 또 수서역에서 KTX를 탈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KTX, SRT 경쟁 체제가 이제 사라지는 거네요. 네, 내년 3월부터 SRT 전용 정거장인 수서역에 KTX 열차가 서게 됩니다. 정부가 어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KTX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과 SRT를 운영하는 SR로 분리된 고속철도 시스템을 내년 말까지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네. 2016년에 철도에도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이유로 SRT를 따로 개통했는데요. 10년 만에 합쳐지는 겁니다. 네.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확보하겠다는 거였지만 수서역의 경우 통근이 몰리는 시간이나 요일엔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란 말이 나올 정도로 예매 전쟁이 심각한 상태고요. 중복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되면서 양사 통합이 추진됐는데 내년 3월부터 수서역에도 KTX를 투입해서 좌석 공급을 늘리고 내년 말에는 아예 KTX와 SRT를 구분하지 않고 열차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아, 네. 또 예매와 발매도 하나의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통합 운영이 이루어지면 고속철도 좌석 공급이 하루에 16,000석가량 늘 걸로 보고 있고요. 중복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KTX 운임을 10%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다만 고속철도 독점 체제가 부활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르거나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도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힙니다. 반대 일산 쪽으론 원효대교 부근 4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동호대교부터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밀리고 이후로 여의도 부근 통과하는데 15분 정도 걸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론 도봉 지하차도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정체고요.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안산 부근 1,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 대전 가는 길 수동 졸음쉼터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 발생했고요. 반대 통영 쪽으로는 덕유산 휴게소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합니다. 출근길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 김선영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미국 시장 현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간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밤에 이제 열리기 시작하죠. 이제 미국 FOMC에 대한 경계감으로 혼조세로 시작했고 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다우존스는 0.45% 하락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 0.14% 하락했고 S&P 500도 0.35% 하락하면서 거의 뭐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 이제 계속 하락을 하면서 이제 뭐 일관된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네. 아무래도 오늘 내일 있을 FOMC 때문에 경계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오늘 그리고 내일 증시까지는 미국 증시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경계감을 드러낸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시장도 이제 뭔가 컨셉을 참 잡기가 어려운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 0.25%포인트 인하가 거의 80%대 이상으로 유력하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역대급으로 연준 내에서 반대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같이 나오면서 네. 시장은 어쨌든 좀 신중한 태도로 이제 관망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번 FOMC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시간으로 오늘 밤 그리고 내일 밤 이제 양일에 걸쳐서 열리고 결과는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나올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어쨌든 양쪽이 좀 나뉘고 있어요. 또 동시장 둔화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반대편에서는 또 연준의 이제 페드의 목표치인 2%대 인플레이션 간에 어떤 고민이 좀 깊어지는 것으로 되지 않나라는 판단됩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복수 이상, 최소한 2표 이상의 반대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1983년도에 그때 한번 반대표를 5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1983년도 이후에 거의 40년 만에 반대표가 한 5명 이상이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네. 외부에서 연준을 바라봤을 때는 연준 내에서 뭔가 잡음이 좀 많이 들리고 있고 의견이 좀 안 맞고 있네 이런 식으로 좀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연준이 뭐 합의체로 결론을 내는 의사긴 하지만 사실 각 지역 연준 위원들이 이제 막상 의견을 내는 거기 때문에 반대표는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문제는 5표씩이나 나올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 그 정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또 연준 의장도 바뀌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연준 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최근 애플의 주요 직원들이 줄줄이 회사를 떠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애플이 불안한 느낌을 좀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에 반해 주가는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당장의 주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임원들, 주요 멤버들이 다 떠나게 돼버리게 되면은 사실 결국 그분들이 만든 게 현재의 주가거든요. 근데 지금 다 떠나게 돼버리면은 애플의 앞으로의 주가는 굉장히 좀 불확실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느낌인데 최근에는 또 애플 내에서 하드웨어 기술 부분을 이끌고 있는 조지 스루시 부사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네. 역시 퇴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뭐 이제 팀쿡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회사 나가는 걸 고민 좀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다라고 이제 미국의 한 언론사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이거를 본인이 직접 부인을 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스루지 부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2008년도에 애플에 합류하고 나서 이제 모바일 칩이랑 뭐 노트북에 많이 들어가는 M 시리즈와 A 시리즈의 주요 칩을 만든 팀의 리더예요. 그러니까 네. 이분이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일반 직원들이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분이 나간다라고 하는 건 진짜 뭔가 이게 완전 급변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분은 나가지 않겠다라고 판단한 거 보니까 다행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에 너무 많이 나갔다 그리고 인재를 너무 많이 뺏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당장 애플의 주가보다는 뭐 1년 후 혹은 2년 후에 애플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월가의 베테랑 투자자이면서 대표적인 강세론자 중에 한 명인 야데니가 최근 하락 의견을 내놓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이번 사실 월가에서 굉장히 유명한 강세론자세요. 야데니 리서치 대표 에드 야데니가 15년간의 기술주 배팅이 끝났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M7 비중 축소를 좀 권고하고 나섰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뭔가 싶어서 제가 살펴보니까 그간 M7 기업들이 누린 풍부한 이익률을 누리는 더 많은 경쟁자가 등장하고 있다. 말 그대로 그냥 예전에는 원탑, 투탑으로 달리다가 이제는 중소형 기업들이 AI 쪽에 들어오고 이 기술 쪽에 들어오면서 이익률이 더 높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재밌는 거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기술 덕분에 S&P 500 기업의 생산성과 이익률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뷰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장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뷰인데 M7은 이제 정말 많은 라이벌 기업들의 경쟁을 받을 것이고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상대적으로 그 기업들의 상승률이 더 높을 수 있다. 사실 이 의견이에요. 그래서 M7 대신에 뭐 금융이나 뭐 산업재 이쪽 부분의 비중을 확대하고 최근에 미국 시장을 조금 이끌고 있는 헬스케어 관련 업종도 좀 확대하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쉽게 얘기하면은 미증시 끝났으니까 다 버려라 이게 아니고요. 중소형주로 갈아타서 이제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둬라. 사실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로 판단되는데 그것도 맞는 게 사실 뭐 당장 1년 후를 봤을 때 네.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생각했을 때 1년에 뭐 엔비디아가 100%더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거의 거짓말에 가깝거든요. 근데 중소형 기업들, 이 같은 업종에 있는 중소형 기업들이 1년 후에는 뭐 진짜 2배, 3배 이상 주가가 올라갈 기업들이 많다. 중소형 기업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기업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나서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당연한 순환매 차원에서 나오는 어떤 정말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미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은 그대로 유지하시되 대형주 차익 실현 좀 하시고 중소형주를 바꿔라. 이렇게 의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환율도 보겠습니다. 여전히 환율이 불안정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다행히 오늘은 조금 NDF 여의 환율이 안정을 찾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간밤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5시 반쯤 봤는데 전일보다 4.38원 정도, 0.3% 정도 하락한 1,469.01원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어쨌든 오늘 장중에도 이제 환율을 계속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팔로잉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간밤 우리나라 관련 ETF들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좀 힌트를 볼 수 있는 미국 상장 국내 시장 ETF죠. 티커명이 EWI, FLKR, 코루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종가 기준으로 보면 EWI 0.83% 상승, 그리고 FLKR도 0.92% 상승, 그리고 코루도 2.46% 상승하면서 일단 상승세는 보였어요. 다행히. 근데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 초반보다는 좀 밀린 모습이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느낌이 나오긴 하는데 다행히 아까 몇 분 전에 이제 속보로 나온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 쪽에다가 네. 엔비디아의 H200 칩을 수출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예.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엔비디아 관련주들 오늘 주가 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 그리고 엔비디아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마 오늘 좋은 모습 보일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 ETF들 조금 그렇게 크게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오늘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시장을 이끌면서 지수 흐름은 어제에 이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잠깐 우리 증시 흐름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우리 증시도 좋게 끝났죠?
네, 어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빅테크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와 함께 또 조선과 방산 쪽이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이 오히려 또 호재로 반영한 모습입니다. 네. 자,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이 나타나고 있나요?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이제 협상 지연 소식이 이제 방산주에 영향을 좀 줬고요. 그리고 일본과 중국 간의 전투기 레이더 조준 관련으로 또 군사 대립 확산 조짐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방산주 쪽에 조금 수급이 유입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 코스피 강세 배경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확실히 이게 그래도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그래도 가끔은 들어와주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아마 오늘은 환율이 좀 안정됐으니까 좀 외국인들이 더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코스피가 강하려고 하면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필요하고요. 어제 보니까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3,213억 정도 순매수했는데 이에 반해서 개인들은 3,429억 매도했고 기관은 307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확실히 올해 내내 보여준 대로 외국인들의 수급의 흐름이 그대로 반영되는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특징적인 업종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확실히 최근의 흐름을 이어가듯이 어제도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2차 전지주 쪽에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매수를 해주면서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이제 알테오젠이 이제 코스피로 넘어가요. 이에 따라서 코스닥 시총 2, 3위인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도 역시 큰 폭으로 올랐는데 네. 반도체 효과 그리고 이제 시총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메르세데스 벤츠 AG 쪽에 2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을 발표한 LG엔솔도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엔비디아 소식이 방금 들려와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롯해서 이제 또 반도체, IT주들이 시장을 이끌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그 시장의 흐름이 초반의 흐름이 막판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FOMC라는 굉장히 강력한 이슈가 있고 예. 이번 주 목요일에도 우리나라가 또 선물옵션 동시반기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영향권에 들어가서 변동성은 나올 수 있으니까 초반의 흐름을 뱉어내고 하락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누를 때마다 투자를 이어가시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은 또 어제보다 또 추워요. 네. 아침마다 더 추워지는 것 같은데 네. 서울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죠. 네,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영하 2.2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낮은데요. 또한 전주도 영하 2.2도 등 남부 지방의 경우 하루 새 4도에서 10도 이상이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온은 평년 이맘때 수준입니다. 네. 내일 아침에는 다시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높아서 크게 춥지는 않겠습니다. 네. 서해안 쪽으로는 눈도 왔는데 동해안은 일주일이 넘게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네요. 네,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과 삼척 등 강원 영동의 6곳과 경북 울진과 포항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는 데다 오늘도 건조특보 지역에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산불 경보 수준은 주의 단계입니다. 네.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이번 주는 큰 추위가 없다고 하셔서 참 다행인데 네. 비나 눈 소식은 또 있다고요. 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내일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이 모레 목요일에는 늦은 새벽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비나 눈이 시작돼 오전부터 그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 모레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부분 5에서 10mm로 많지 않겠지만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2에서 6cm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모레 이렇게 비나 눈이 내리면서 일부 지역은 건조특보가 차차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과 북동산지, 울산에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전국에 걸쳐 또다시 비나 눈이 오는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목요일부터 주말까지는 어쨌든 비나 눈이 오니까 우산을 그냥 챙겨 다니시는 게 제일 좋겠네요. 네.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격 시사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격 인터뷰 국회 법제사법위원이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어제 예. 비공개 의원총회 얘기부터 좀 질문을 예, 예. 드리겠습니다.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예. 포함해서 사법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잖아요. 예, 예. 의견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어제 그 2시간 동안 의총을 열었는데요. 네. 의총 주제가 뭐 언론개혁도 있었고 사법개혁안도 있었고 네. 특히 이제 말씀하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도 네. 있었는데요. 전반적인 방향은 맞다.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가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우려의 목소리를 낸 의원이 뭐 어떤 보도에서는 20명 정도다. 예. 어떤 보도에서는 의총 참석 인원 중에서 3분의 2 정도다. 막 다양합니다. 예. 우려의 목소리를 낸 분들이 주로 어떤 내용을 지적을 하시던가요? 의료의 목소리를 낸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많지 않습니까? 뭐 3분의 2도 아니고 네. 뭐 20명도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까? 몇 분 되긴 하는데 네네.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이 국민들의 이 걱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검토하고 가야 된다. 말하자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야 된다. 이런 느낌이었죠. 네. 네. 국민들이 그 우려하고 있는 거를 어떤 내용을 지적을 합니까? 이제 보도에는 예.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추천위원회 예. 법무부 장관이 세명을 하는 부분 예. 이 부분을 제일 많이 거론을 하는데 총회장에서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까?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꼭 집어서 그 부분만 얘기하는 분도 있었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법이 네. 과연 그 유연성이 일부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검토가 됐느냐라고 했고요. 네네. 저희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법사위 일소위에서도 설명을 했고 또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이런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면 알 거다. 좀 그래도 불안하면 지도부에서 제3기관에 한 번 더 검토를 받아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지도부에 이름하는 걸로 결정이 났죠. 네. 그래서 그 로펌에다가 검토를 예. 맡긴다는 보도가 그래서 나오게 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의원님이 9월에 이제 대표 발의를 하셨잖아요. 예. 내용을 보면 1심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둬야 한다고 예. 예, 넣어놨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1심부터 하면 또 재판 지연 되는 거 아니냐, 예. 2심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들으셨겠지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 지연 문제는 저희가 일소위부터 고민을 많이 했던 건데요. 네, 잘 모르는 게 재판 중인 사건은 내란 전담 재판부의 이송으로 문제 이거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부가 결정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겠다 싶으면 그 재판부가 결정을 해서 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또한 이런 내란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보면 새로 들어온 사건부터 앞으로도 많이 생길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모아서 전담 재판부에서 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네. 재판이 지연된다든가 이런 문제는 별로 발생하지 않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1심 재판부에서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둘 수 있게 하는 이 안이 로펌에 가서 검토를 받았을 때 이거가 좀 지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적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1심 지금 항소심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는 문제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네. 1심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11개 재판부에 뿔뿔이 흩어져 재판하고 있고 지금 박한수 전 참모총장은 논산 지원에 사건이 가 있어요. 뿔뿔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재판은 모아서 하는 게 맞다. 네. 그렇지만 법원에서 재판권 침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으니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될 경우에 거기에 사건을 이첩하는가 안 하는가는 그 해당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자. 이러면 이연성 문제가 다 제거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네네.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3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위헌성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좀 분명히 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이 법관을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이 법관을 내란 전담부를 맡을 법관을 추천할 사람을 추천하는 겁니다. 네. 이게 직접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하는 거죠. 현행 법원 조직법에 보면
대법관 추천위원회에도 법무부 장관이 들어갑니다. 그럼 법관은 직접 추천하는 거죠. 또 법관 인사위원회에도 검사나 변호사협회가 들어갑니다. 이건 법관에다 인사를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법관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 추천할 사람을 추천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오해라고 생각하시는 예, 거군요.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도 이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좀 반대하고 있어요. 위헌성 얘기를 꺼내면서 법률권 공동 발의로 추진하자고 제안도 했는데 이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법안이 있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법사위에서 여러 대안을 만들어서 모아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했고요. 네. 법안이라는 게 저희들이 법률이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지난 6, 7월, 8월, 9월 이때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요구가 법물처럼 일어났고 그 미적미적 하다가 결국은 특검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는 바람에 지금 특검 수사가 지지부진해지고 해지고 네. 제대로 진상을 못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절차, 네가 자네 그쪽 이니셔티브를 지느냐,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지는 문제가 아니고 누가 국민의 뜻에 더 맞게 법안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요구를 들어주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실이 지난 주말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헌법 파괴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이다. 이게 또 한 번 입증된 거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헌법을 파괴한 세력이 그 국힘입니다. 국힘이 지금도 윤석열을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을 동조하는 세력이 있고 네. 지금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할 입장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뭐 아까 로펌 얘기, 검토 얘기를 좀 했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일정, 그러니까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의원총회도 한 번 더 연다고 보도가 나왔고요. 네. 로펌 검토도 한다고 했는데 대략의 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구는 국민들이 요구이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은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로펌 의견도 나올 거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네. 의총에 보고하고 네.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강조한 대로 연내 올해 안에 처리를 하는 거죠? 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지금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내란죄 재판 중지 차단법 요새 별명이 많아가지고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논의는 됐는데 역시 의결은 안 됐어요. 예. 이 어떤 이유에서 보류를 하시게 된 건가요? 다른 이유는 없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아, 회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다른 법안을 네. 논의를 하다가 네.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바람에 못했는데요. 네. 저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당연히 이번 내란 전담 재판부법과 세트로 같이 가야 된다라고 같이 가야 생각하고 된다. 있거든요. 네. 그게 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혼 여부, 뭐 이혼성 소지가 있다 주장하던데 예. 저는 헌법재판소법 42조 보면 이혼 심판이 제청되면 재판은 정지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외적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정지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 42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긴급한 경우가 뭡니까? 이거 결국 법률로서 법원의 재판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란 재판만큼 긴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내란 1년이 넘도록 지금 처벌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 점을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고 네. 저는 당연히 이 부분도 합헌이라 생각하고 네. 헌법재판소 관계자도 헌법에 부합하다 또는 이혼 여지는 없다 이런 취지로 발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법원 움직임이 법원장 회의에 이어서 어제는 이제 전국 법관 대표 회의까지 열었는데 보도를 좀 정리를 해보니까 참석한 법관, 어제 전국 법관 대표에 참석한 법관의 63.3%가 이 말씀드린 내란 전담 재판부 법 왜곡죄 법안에 대해서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 예. 라고
이제 회의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이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발표를 보고 네. 과거 검사들이 하는 행태와 너무 비슷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검사들이 정치권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거나 검사 회의를 열어서 꼭 입장을 냈죠. 네. 정치적 중립성,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에서 네. 12.3 내란 때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1년이 넘은 후에 윤석열의 12.3 계엄은 이원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저는 이걸 보고 광복군 후에 8월 16일 날 독립운동한 것과 똑같다. 정말 국민들의 가슴에 총뿌리를 댈 때 정말 말 한마디도 못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이런 말 한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신속히 재판하자는데 이원이라고 주장하고 단체 행동을 한다. 저는 이건 모순적인 행동이라고 보고요. 네. 결국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법원도 결국 국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그 개혁의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법조 단체 대한변협하고 민변도 상권 분립 해칠 우려가 있다는 성명을 내놨잖아요. 이건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들도 법조직 여기잖아요. 똑같습니다. 다. 왜냐하면 어떤 개혁을 하려면 개혁을 이 대상이 되는 분들은 개혁을 반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동의를 받아 개혁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럴 때 국민들이 이 부분은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네. 그분들도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개혁에 좀 동참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국회 일정 잠깐 질문을 드리면요.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하고 법 왜곡죄는 오늘 이제 상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더 쉬운 필리버스터 중단법도 오늘 상정을 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또 논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국회법 개정안 문제는 오늘 11시경에 우리가 지도 원내대표하고 네. 그다음에 국회의장하고 만나서 네. 상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네. 법안 상정권은 국회의장에게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11시 오전 중으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네. 아직 상정을 했다 안 한다 이런 것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란 특검은 14일로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28일로 이제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자, 정청래 대표가 28일 수사기관이 특검 전체 3특검을 다 모아서 28일 종료되는 즉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어제 박수현 대변인께도 했는데 이 의원님께도 하고 싶습니다. 이 예.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지난 그 11월 말부터 우리 그 당원들과 국민들로부터 특검이 정말 미진하다. 그러므로 이 3대 종합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을 모아서 종합특검을 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알다시피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김건희 윤석열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바람에 그 비리가 너무나 많이 쌓여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16가지 또 내란 특검도 12가지 정도 되지만 네. 수사가 별로 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왜냐하면 법원이 이 영장을 그렇게 기각하고 일반 형사사건 영장 기각률은 20% 23% 정도 되는데 이 3대 특검에 대한 영장 기각률은 무려 40% 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기각률이 높더라고요. 예, 이러니까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또한 김건희 특검에서 하고 있는 그 윤석열이 20대 대선에서 한 거짓말 수사. 네. 저희가 특검법에 네. 윤석열 거짓말 공직선거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으로 넣었고 네. 또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걸로 제가 규정을 해놨습니다. 예. 저는 반드시 윤석열 거짓말에 대해서 기소를 해서 공직선거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되게 되면 그 20대 선거에서 국힘이 받은 국가 보조금 397억 원을 반드시 반납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부분도 아직은 수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검이 아니라 국수본으로 넘기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특검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 경찰은 우리 이재명 정부의 경찰이니까 야당에서 불공정 시비를 걸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역시 공정한 특검에서 수사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국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접촉해서 지원을 했다 이런 진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김건희 특검이 이게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수사기관에 인계하겠다고 이렇게 밝히자 선택적 수사라고 하면서 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예.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국힘은 특검법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특검법에 보면 김건희, 윤석열과 관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교가 김건희, 윤석열에게 뭐 정치자금을 주었거나 또는 로비를 했거나 이런 경우에 특검이 수사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네. 특검도 어제 밝혔지 않습니까? 관련 부분은 국수본으로 넘긴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선택적 수사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번 이 통일교와 윤석열, 김건희 유착 부분은 네. 정치와 종교의 유착, 정교 분리 원칙을 천명한 헌법 위반된 중대한 문제로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누구나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받았거나 또는 불법행위를 했으면 당연히 어느 기관에 수사를 받아야 되죠. 네. 지금 어제 박수현 의원이 저희하고 인터뷰에서 이 당 차원의 진상조사 방안도 거론을 하셨어요. 당 차원에서도 뭔가 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굉장히 구체성 있는 진술이 나오고 있고 또 뭐 10일 날 재판에서 공판에서 더 추가적으로 진술하겠다고 예고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예. 저희가 지금 수사기관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윤 본부장이 재판 과정에서 그 얘기를 또 할 걸로 보이고요. 네. 또 특검에서 그에 따른 조치, 이첩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할 걸로 보이니까요. 일단 상황을 좀 보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국민의힘이 지금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재판 도중에 집단 퇴정한 검사들을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고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적반하장입니다. 저는 검사들이죠. 정말 검사다웠으면 좋겠어요. 검사도 국민의 공복이잖아요. 공무원이 검사들이 있어야 할 곳은 법정이죠. 공소유지 검사들이 있어야 할 곳은 법정인데 자기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하면서 재판장 기피 신청을 하면서 집단으로 퇴장했다. 과거에 검사들이 검찰청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바꾼다는 그 정부 조직법이 개정안이 개정됐을 때 뭐 상복 시위를 한다든가 또 집단행동 한다든가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자기들은 뭔가 특권적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공무원에 대한 감독자가 법무부 장관이고 네. 또 최종 감독자는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문제는 그런 행동을 한 검사들 나무래야 되지. 그걸 조사하도록 감찰하도록 한 분을 고발한다? 저는 진짜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어불성설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의총에서 그 인사 관련 메시지와 관련해서 사과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거취를 지도부에 위임하겠다고 했어요. 예. 어떻게 당에서는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는요. 당내 분위기는 조용한데요. 조용합니까?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예. 그런 문제를 문진석 수석 부대표가 사과를 했고 네. 또 그 자기 신사에 관한 것은 원내대표 인사권자가 원내대표니까 원내대표에게 일임은 하겠고 네. 그래서 원내대표가 숙고를 해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숙고를 해서 결정을 할 것 같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최고위원 보궐선거 관련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 예. 분이 나가시니까 또 세 분을 새로 예. 보궐로 해야 되는데 일단 의원님이 출마하신다라는 말이 있는데 출마하시는 건가요? 전북 지역은 최고위원이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죠. 아, 그렇군요. 예, 없는데 전북 지역과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한테 전북 지역을 위해서 최고위원회 좀 나갔으면 어떠냐 이런 제안과 의견이 많이 있는데요. 네.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언제 그럼 결심하실 생각이세요? 조만간 결심을 하겠습니다. 1월 11일이 선거니까 빨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출마 쪽으로 좀 마음이 기울이십니까? 전북을 대표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1인 1표제가 부결되고 예. 지방선거 공천률 관련해서는 이제 수정해서 지금 정리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명청 예. 구도 얘기가 나왔는데 뭐 김병기 원내대표나 정청래 대표나 특히 정청래 대표 쪽에서는 그런 뭐 명청구도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손사래를 치시는 분위기인데 어떻습니까, 의원님은 생각을 하신다면 의원 저는 생각. 명청 구도, 이런 명청 대결 이게 프레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네, 정말 민주당을 적대시하고 또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내란 청사는커녕 오히려 내란 세력들은 좀 더 뻔뻔해지고 더 준동하고 있는데 지금 똘똘 뭉쳐서 내란을 종식시켜야 할 시기에 명청 프레임? 우리 당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이고요. 네. 그런 기운도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외부 세력의 시각일 뿐인 건가요? 민주당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약간 잘못된 프레임 설정이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당원 1인 1표제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재부의할 수 없을 것 같다.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하셨는데 당원 1인 1표제에서 좀 보완 장치를 해서 다시 부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원 1인 1표제. 제가 민주당에 와가지고 가장 이상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그 표의 등가성 문제가 있었는데 네. 결국은 우리 헌법에도 1인 1표, 표의 평등 등가성이 구현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당원에서도 똑같은 1인 1표제가 되었나 보고 시기가 빠르고 늦고는 있겠지만 결국은 1인 1표제로 갈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1인 1표제로 가는 게 맞다. 예. 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예.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6개월이 깨지고 이제 5개월 며칠 남았죠. 이제 예. 점점점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지방선거 관련한 얘기를 좀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원직을 내려놓고 경기지사 출마를 곧 할 거다. 선언을 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맞습니까? 저도 그런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소문이 아니고 들으신 얘기. 직접 추미애 법사위원장으로부터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추미애 위원장님 제가 하루에 100번씩 뵀는데요. 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코뜰 새 없이 바쁩니다. 법안 보시고 네. 직접 다 관련 판결문 읽어보시고 관련 자료 읽어보시느라고 정말 엄청 바쁘시고요. 네. 어제도 의원총회 나오셔가지고 이 법원 개혁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이유를 설파하셨어요. 네. 방송도 나가시고 예. 요즘 법사위원장으로서 그 업무 하는데도 너무 바쁘신 것 같습니다. 그럼 경기지사 출마는 그냥 설입니까? 제 생각에는 현재 상황을 보면 열심히 지금 법사위 업무에 열심히 하시고 있는 것 같고 네. 출마 여부는 제가 한번 물어봐서 다음에 나와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만간 나오셔서 예. 의원님의 그 최고위원 출마 여부와 함께 다 예. 같이 얘기를 해주시죠. 맞습니다. 제가 추미애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와서 우리 KBS 시청자 모든 분들께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잠시 후에 전격 인터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난방비 걱정으로 보일러 켜기가 부담스러우시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와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어떠세요?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주택용으로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해드리는 생활안정지원제도로 지원 금액은 대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따뜻한 올 겨울나기를 위해 지금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도시가스사로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부와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가 함께합니다. 엄마, 물이 안 나오는데? 요즘 비가 안 와서 그래. 아휴, 큰일이다.
뉴스 속 남의 이야기 같던 물 부족이 이제는 우리 집까지 영향을 줍니다. 물 부족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바로 물 재이용입니다. 빗물은 모으고 우리가 사용한 물은 깨끗하게 정화해서 공업용수와 청소용수 등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을 소중한 자원으로 다시 이용한다면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늘 있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소중한 물. 물 재이용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미래의 자원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이킴입니다. 오늘은 지영님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딸과 함께 빛축제에 가고 싶었지만 이동이 어려워 찾아가질 못했는데요. 다행히 올해는 수호 통역 서비스와 차량 지원이 마련되어 걱정 없이 축제장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알록달록 빛나는 회전목마와 천사, 그리고 빛나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며 해 웃는 우리 딸, 이런 딸의 웃음을 매일매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일렬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오늘 아침 일부 내륙은 영하 5도 이하, 서울 등 그 밖의 전국 대부분 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영하권인 기온이 많은데요. 서울의 현재 기온은 영하 2도입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5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대부분 크게 낮아졌는데요. 평년 이맘때 수준 12월 초반 기온입니다. 상대적으로 또 어제 워낙 포근했기 때문에 더 춥게 느껴집니다. 따뜻하게 옷차림하시고요. 내일 아침도 오늘과 비슷한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세종이 8도, 강릉 광주 대구 10도, 부산 11도 등 전국이 6도에서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습니다. 동해안과 산지, 경상권 일부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메마른 날씨는 오늘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하늘도 대부분 맑겠고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늘 오후부터 구름량이 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전국이 흐려져 모레 목요일 전국에 가끔 5mm 안팎의 비가 오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산지는 눈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해안과 산지는 글피 금요일에도 강수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 강수는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기온 차이로 인해서 그 강수 형태가 좀 달라지겠고요. 목요일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영하 2.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대한민국 중심 채널
네, 이번엔 국회 국방위원장이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의총 6시간이나 하셨잖아요. 그것도 공개 보고의 형식으로요. 가장 많이 거론된 내용이 어떤 걸까요? 여러 가지가 전문가들 의견이 있었고요. 네. 또 의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왕권이나 전제적 통치 체제로부터 이게 민주주의로 이양을 하면서 만들어낸 게 상권 분립이잖아요. 네. 이 그동안 개인의 자유나 인권 또 각각 모든 분들이 소중하게 갖고 있는 이 존엄한 가치에 대해서 상권 분립을 통해 가지고 각각 모든 사람들의 존엄한 가치가 인정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권 분립을 지금 다 국가 체계 자체를 다 허물고 있어요, 민주당이. 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요. 민주당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기적의 나라라고 늘 민주당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네. 이 기적의 나라에 왜 이 민주주의를 훼손합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민주당이 여러 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이것들은 민주주의 질식사법이에요. 숨틀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짓을 민주당이 이걸 하는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법 왜곡죄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만들어서 올려 있잖아요. 네. 법 왜곡을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판단하지요?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법은 있는 그대로 재판을 하는 건데 재판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판결을 안 하면 법 왜곡을 했다고 그 판사를 감옥 보내겠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이미 이런 법은요. 네. 직권남용죄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직권남용은 벌 받잖아요. 자, 이런데 지금 법 왜곡죄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법사위가 통과했잖아요. 네. 이게 바로 야당 정치보복이고 이게 공포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요. 또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 그래요. 내란이라고 하는 게 법원에 판결이 나와서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그 내란이라는 말을 어떻게 함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여기에는 헌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반민특위도요. 옛날 재헌헌법 부칙조항 101조에 있었기 때문에 반민특위라고 하는 것을 한 거예요. 네. 지금 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이런 재판부가 지금 헌법 규정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헌법에 없는 헌법 파괴 행위를 왜 하지요? 이거는요.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팀이 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팀의 유리한 심판을 중간에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이거? 그리고 이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있는 데만 하는 거예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데 특허재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 특허 같은 경우는 공학적인 거나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헌법에 없는 것을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공수처법을 지금 또 상임위까지 통과를 시켜놨어요. 여기에 판사는 빠져 있습니다. 재판부의 독립성 문제 때문에. 네. 그런데 공수처법을 바꿔가지고 판사들 다 뒷조사하고 판사들 갖다가 수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지금 판사들 겁박을 하는 겁니다. 어제 이런데 이게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이게 지금 현재 숨틀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법관 증언도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가 다 망했었던 유일한 선례들이 거기 남미 국가에만 있는 제도예요. 네. 그런데 지금 대법관 증언을 해가지고 다 민주당이 원하는 대법관들 20여 명, 23명인가를 임명하겠다는 거잖아요. 더 기막힌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우연이잖아요. 헌법 조항에도 없는 걸 마구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헌 소송의 금지를 우리가 야당이 낼 수 있고 국민들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헌 소송도 하지 못하도록 법을 위헌 소송 금지법까지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사심제 도입 문제라든지 네네. 특히 이제는 뭐 바깥에 붙이고 있는 네.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이 5개 광고물법도 22년도 6월에 서영교 의원, 김남국 의원이 주축이 돼서 그 당시 야당이었으니까 이 법을 자기들 법을 만들어 가지고 붙이게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이야기하면서 네. 이제 야당이 여당이 되니까 이걸 못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2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이런 법들이 지금 다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약 6분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의원총회가 6시간 정도 할 만한 내용이 많았겠네요. 진짜 이런 부분들이 다 거론이 됐겠네요. 헌법학에 아주 헌법 학회장 하신 분에서부터 예. 허영 교수까지 네. 언론에 내셨지만 네네.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정말 국가를 경영하고 있는 아니 계엄이 문제가 돼서 심판받아서 정권을 지금 민주당한테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하라고 준 거잖아요. 그런데 잘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이렇게 아주 망가뜨리는 수준까지 가 있으면 도대체 지금 집권 여당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는 거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그것도 대한민국의 법의 모체인 헌법의 위반까지 하면서 위헌 청구 소송 내는 것까지도 금지법을 내겠다라고 하는 어제 나오신 아주 저명한 학자께서 네. 그거야말로 정당 해상감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근데 이제 민주당은 속도 조절은 하지만은 연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라든가 법 왜곡죄법은 처리한다는 입장은 그대로 고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그 의석수를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필리버스터밖에는 없는데 그것도 뭐 24시간 정도밖에 못 하는데 이게 또 국회법을 개정을 해서 필리버스터를 제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앞서 이성윤 의원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오늘 뭐 11시에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논의를 한다고는 하는데 이 국회법 개정안이 제일 먼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또는 아니면 임시 국회 회기 중에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좀 방안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해도 180석 이상이 되는 지금 여권의 의석 구조 하에서는 저희가 어떤 것도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반대를 해도 모든 이 인원수에 막혀 있기 때문에 의석수에 막혀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 필리버스터 제도도 정말 야당을 위해서 전 세계가 하고 있는 이 제도입니다. 네. 소수 야당이 어떻게든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의견을 전달하고 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게 하는 합법적인 제도입니다. 막무가내로 다수당이 이 의회를 이끌어갈 때 그거를 방해하라고 주어져 있는 전 세계적인 제도입니다. 네. 이것도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국회에는 선진화법이 있는데 이거는 물리적 충돌을 막는 거예요. 몸싸움이나 이런 네, 것들을. 네. 그러면 이 필리버스터 제도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제도예요. 여당의 이 심각한 일방 독주에 대해서 의사 진행을 합법적으로 해서라도 저 막무가내인 의사 진행을 제지하라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있는 제도인데 이거조차도 지금 다 뺏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당이. 네, 네. 정말로 야당이 숨 쉴 공간이 없습니다. 네. 숨이 막힙니다. 그러니 이게 숨틀막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네. 이제 입틀막이 아니라 숨틀막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예. 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의 이 보루인 헌법 이것도 전부 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질식을 시키더니 이제 의회에서까지 의원들의 입까지 막고 아예 필리버스터의 기능을 언제든지 다수의 의석으로 중지시키겠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야당을 지금 현재 숨틀막으로 또한 또 질식시키는 이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도에 보니까 그 지금 국회법 개정안 민주당이 통과를 입법 강행
대비하기 위해서 조를 짜서 순번을 정했다 뭐 이런 표현도 이런 보도도 내용도 있던데요. 실제로 뭐 그런 준비들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원내 지도부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아직까지 지침이 의원들한테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러나 네. 야당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방금 말씀 주신 이 필리버스터는 지금 그 조국 혁신당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김대중 정신을 다 이어받았다고 자랑하는 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도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그 법사위원장을 김대중 대통령 정당으로 다수당이 양보해 줬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필리버스터도 64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준현 의원인가요? 그분이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를 하면서 돈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로 구속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5시간을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그 구속 회기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안 됐었던 네네. 이런 전례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 이런 정신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 정말 이렇게 국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가, 야당의 입을 막을 수가 있는가, 아주 숨통을 조이고 있잖아요. 또 국회에는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안건이 들어오면 네. 첨예하게 대립을 하니까 90일 동안 서로 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협의도 하고 좀 그 열기도 좀 싸움의 열기도 좀 식히면서 예. 안건을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봐라 하는 이 조정위원회도 있어요. 다 무력화됐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야당을 위해서 숨쉴 공간이 없습니다. 네. 지금 그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와 민주당 불법 자금 수수 의혹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아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특검에서는 지금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길 거다. 이게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어제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선택적 수사라고 비판하고 계시고 고발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우선 특검이 정치 특검이지요. 검찰은 공정성이 담보 아닙니까? 검사 윤리강령 3조에 보면 정치적 중립과 공정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이고 정치 특검이기 때문에 어느 국민이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또 지금 수사하는 방향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민중기 특검이 어떤 분이냐. 본인이 주가 조작 네오 세미테크라고 하는 이 주식을 아주 헐값에 싸가지고 이게 상장 폐지가 되기 전에 파는 거 아닙니까? 억대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언제 누구한테서 어떻게 샀으면 어떻게 어떤 정보를 누구한테 받아서 언제 매도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하는 거에 이거 하나 좀 밝히지 않은 분이에요. 이런 분이 지금 특검을 하고 있는데 이런 편파 수사는 익히 예견됐던 일이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아니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해야지요. 그런데 선택적으로 지금 야당은 하고 야당은 안 하겠다? 그리고 요구는 다른 데로 넘기겠다?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야를 똑같이 해야지요. 한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사를 해서는 안 되는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수사에 특검으로 하면 안 되는 분이 맡아가지고 정치 특검을 했기 때문에 야당 죽이기와 이런 공작 수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정치 특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3대 특검 수사 기한이 오는 28일로 이제 만료가 되는데 그 즈음에 2차 특검을 또 추진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또 내년에도 특검이 또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 2차 특검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1월 18일로 만료가 됐는데 구속기한 만료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현실로 굉장히 낮으니까 일각에서 이제 석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이제 나오니까 거기에 또 이제 좀 보조를 맞추는 형식으로 2차 종합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을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은 지금 3대 특검이 다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목표가 이루어졌으면
이걸 안 하겠지요. 확실한 증거가 있고 있으면 왜 하겠습니까? 아무리 수사를 해도 특별한 게 나온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왜 특검을 했습니까? 그 엄청난 예산을 들이면서. 그리고 검찰을 그렇게 욕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공소, 수사 다 함께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의 옛날 그 악행을 그렇게 욕을 했거든요. 그 악행을 특검을 통해서 계속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을 왜 저렇게 해체를 합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여기에는 정치적인 욕심이 있겠지요. 지방선거에 대한 압승도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뉴스를 만들어내고 또 이 정치 특검을 이용을 해가지고 목표를 여러 가지를 세워놨겠지요. 아니 어떻게 그동안 특검을 연장까지 하면서 했는데 결과가 다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걸 또 연장한단 말입니까? 이걸 어느 국민이 아니 특활비 같은 경우 몇십억 단위도 몇억 단위도 깎았던 민주당입니다. 예산 절감한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지금 수백억이 들어가는 이 특검에 또 연장을 한다. 또 새로운 특검을 발족시키겠다. 있는 것도 제대로 안 하면서 못했으면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를 했는데 감사원 개혁을 주도할 새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전 민변 회장을 지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인사에 대해서. 감사원장이야말로 정말 공정한 사람이 가야지요. 지금 전부 다 성남라인 그리고 본인의 변호를 해줬었던 변호라인들 그리고 민변에서 얼마나 많이 지금 데려가고 있습니까? 저는 인권을 떠들었었던 그런 분들이 인권이 아니라 출세를 위해서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 감사원 같은 경우는 공정하게 감사를 해서 네. 국가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또 부패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을 감사를 통해서 제어하는 기능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편향된 인사를 넣는다는 게 어느 국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옛날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인사했었을 때의 그 비난했던 거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김남국 전 비서관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의 그 인사청탁 문자 논란이 있었는데 김남국 전 비서관은 사퇴를 했고요. 문진석 의원은 뭐 당 지도부에 거취를 일임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인데 지난번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공직기강 관리관 비서실에서 감찰을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어난 그 실세설 논란은 가라앉지는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김남국 비서관이 사직서를 내지요? 그리고 문자 보낸 건 문진석 의원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거는. 그런데 지금 같이 대통령실에 있잖아요. 네. 김현지 비서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김남국 비서관이 사퇴를 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시중에 그대로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관두려면 다 관둬야지요. 문자 보낸 사람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청탁한 사람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은 놔두고 또 감찰을 했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왜 사직서를 받습니까? 정말 모순이 이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 안에는 바로 김현지 비서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나오는 파생이 문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의석수 때문에 국회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당에서 그 계엄 사과,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절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우리가 이걸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엄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아니면 내란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거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혼란을 국민들에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계엄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 30일 날 저희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 대국민 사과를 내셨습니다. 예. 그 이후에 비대위원장 하셨던 권성동 대표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까지 그리고
5월 12일 날 김문수 후보께서 대선 후보가 되신 다음에 12일 날 대국민 사과를 내셨고 네. 전국을 돌면서 절을 하면서 사과를 계속 하셨습니다. 이 스탠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계엄 분명히 국민들한테 불편을 드렸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차례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입장 변화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내란몰이로 야당의 정적 죽이기를 하기 위해서 내란몰이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는 반드시 법원의 판단 나오고 나서 그게 내란이라고 하면 그때 용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지금 모든 것을 내란몰이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충분히 아주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 부분에서 분명히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 절연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이미 탈당을 하셨습니다. 이미 당하고 정리를 다 끝낸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꾸 절연 하는데 네. 전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관련한 공천룰 지금 70% 당심을 반영하자는 게 이제 지방선거 개혁단이 제안한 거잖아요. 의원님은 이 70% 반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전 반대합니다. 50대 50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에 저희 당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후보끼리 붙었었던 그 시절에도 당심을 70%를 반영을 해달라 그랬었어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제가 당시에 네네. 여론조사 소위 위원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절대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갔고요. 네.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개혁을 안 하는 것처럼 당심에만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50대 50의 현행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장동혁 대표가 지금 중진 의원들과 릴레이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부의장이 그간의 노선에 대해서 반성의 신호라는 해석을 내놓으셨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도요? 장 대표께서 여러 분을 만나는 것은 당연히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요. 네. 당연히 그렇게 당을 이끌고 하면서 당내 인사뿐만 아니라 상임 고문단이라든가 또 원외에 계신 많은 분들 그리고 국가적으로 큰 원로가 되시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폭넓게 만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당의 외연을 확대하는 일이고 또 당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더 많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장 대표도 분명한 것은 지금 계엄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도부터 작년 12월 30일부터 당에서 사과를 해온 네. 이 입장에는 아마 변화가 없을 겁니다. 이를 사과했던 걸 뒤집거나 이럴 뿐이 아니에요. 당이 해왔었던 그동안 그 스탠스를 그대로 견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당 지지율이 지금 국민의힘이 좀처럼 올라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특히 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경합을 붙을 지역의 의원들께서는 아무래도 그 표에 큰 영향을 스윙보트 역할을 할 중도층 지지를 갖고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 시기에 이 시점에서 당에서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 결과가 잘 안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답답해 하실 텐데 전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 대한 혁신 부분도 분명히 이 비전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그 비전을 세우고 나서 실질적으로 행동적으로 당의 내부적 변화가 일어나는 게 국민들한테 저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외적으로도 당이 외연을 확보하는 이 활동들을 당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선거는 책임에 대한 심판입니다. 계엄하고 나서 우리가 권력을 뺏겼듯이 지금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나서 대한민국 헌정을 흔들고 사법화를 무력화시키고 정적 죽이기에 올인을 하고
그리고 특검을 연장을 하면서 공직사회를 헌법 존중 TF 같은 경우를 또 만든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국방부가 또다시 내란 특별 이 수사본부를 또 만들겠답니다. 그러면 헌법 존중 TF는 뭐고 내란 특별 수사부는 또 뭡니까?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국민들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이야 어딘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지점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선택의 시점이 가까워 와서 그동안 1년 동안 국정 운영에 대한 저는 심판이 국민들로부터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부동산 문제. 네. 지금 고환율 때문에 국제유가가 60불대 떨어졌어도 기름값이 지금 천정부지 아닙니까? 네. 왜 그러냐? 돈을 마구 푸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지역화폐한다 뭐 한다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돈이 이게 뿌리고 있으니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네. 이러한 경제를 망쳐놓은 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시점에 갔을 때 지방선거 할 때 시점에는 분명히 표로 국민들께서 저는 심판을 하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지방선거에서 특히 주목받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이제 서울시장하고 경기지사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나와야 다시 재집권 서울시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경쟁을 하거나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현직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나올 분도 계신데 누구를 이렇게 거명하는 것은 좀 바이어스 됐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제스럽지만 네. 지금 이러한 경제 붕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분명히 이 수도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경기지사 같은 경우를 보면 네. 이 국회의원들이요 국가를 생각하고 큰 틀에서 보는 게 아니라 개인의 선거를 위해서 너무 무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사위 운영한 거 다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 상임위에서 하시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저는 아주 눈여겨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글로벌 톡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놓치지 말아야 할 글로벌 소식, 맥락이 있는 국제 뉴스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톡톡 시간입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속보 하나 먼저 짚고 가야 되겠네요.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오늘 새벽에 지진이 발생했다고요? 네. 어제 밤부터 지진이 있었고요.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겁니다. 어제 밤에 11시 5분쯤에 규모 7.5의 강진이 있었고요. 여진으로 오늘 아침에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네.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오전 6시 52분쯤 규모 6.4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는데요. 쓰나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고요. 네. 이번 지진 때문에 아오모리현과 이와테현 일부 지역에서 진도 4의 흔들림도 감지가 됐습니다. 이제 진도는 규모와랑 조금 다른데요. 네. 진도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직접 느끼는 느낌 그리고 주변 물체의 움직임 정도로 가지고 나타낸 상대적인 개념인데요. 진도 4가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천장에 매달린 전등도 크게 흔들리는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움직임입니다. 네네. 일본 기상청이 어제 강진에 대해서 홋카이도 그리고 산리쿠 앞바다의 후발 지진 때문에 이제 주의보까지 발령을 한 상황이고요. 다행히 쓰나미 주의보는 발령이 되긴 했습니다만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네, 사실 오늘 새벽에 네. 저희 제작팀 중에 한 분이 일본 여행을 가 계신데 이 네. 지진을 경험했다고 알려주셨어요. 일본 여행을 최근에들 한국인들이 많이 굉장히 가셨으니까 많이 우리 가시죠. 국민들이 예, 좀 주의하시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기를 바라고요. 네. 자, 미국과 중국이 똑같이 올해 안보 문서에서 네. 북한 비핵화를 빠뜨렸어요. 네.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북한 측에서 먼저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자신의 핵을 가지고 있다, 인정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9월달에 북한과 중국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 그때부터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다고 외신은 보도를 하고 있고요. 공교롭게도 지난달 말에 중국이 이제 소위 말하는 방위백서 같은 걸 발표를 했고, 미국은 지난 5일날 발표를 했는데 똑같이 북한 비핵화 문제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미국은 일단 미국 우선주의가 가장 중요하고 경제적 이득 이걸 챙긴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건데, 네네. 그래서 이제 CNN 방송에서 이제 이걸 분석한 기사를 실었는데, 보통 이제 미국 우선주의하면 아메리칸 퍼스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물론 아메리칸 퍼스트가 맞긴 하지만 이건 어쩌면은 아메리카 언론이 될 것 같다. 미국 혼자서 그냥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그러니까 국제사회 협력은 없을 것 같다는 것을 이제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예. 일단 내용을 조금 짚어드리면 원칙은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리고 힘을 통한 평화를 가져갈 것이고 동맹국의 부담을 전가하고요. 미국의 공정한 대우를 요구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은 서반구, 그러니까 남미 대륙을 다 포함하는 것이 되고요. 여기에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억지력은 유지하고 중동과는 사업 관계로 바꿀 것이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전략을 보면은 경제 재산업화, 제조업 역량 회복. 요즘에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야지 만약에 수입하면은 관세 물릴 거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초국가적인 기구는 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국제기구가 많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유엔 같은 곳이 있고 네. WTO 이런 것인데 네네. 이런 것들이 각 국가에 대해서 뭔가 간섭하는 것은 배제한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얘기는 듣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대규모 이민도 앞으로는 안 된다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기술 우위를 유지하겠다. 지금 미국이 AI 강국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영향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이제 민주주의 같은 이념보다는 미국의 이익이 최우선순위에 두고 국방 전략도 그렇게 가져가겠다고 입장을 밝힌 거고요. 공교롭게도 북한도 지난달 말인데요. 신시대 중국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은 백서를 내면서 한반도 비핵화 문장은 단 한 문장도 없었습니다. 네. 중국은 지금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 정당성을 강조하는 만큼 미국의 대중 동맹 정선을 대응하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의 신안보 전략을 보면은 북한 비핵화는 빠졌는데 이 지금 네. 중국을 엄청나게 여러 번 언급하면서 대중 네. 억지가 최우선 목표라는 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두 나라 사이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나머지 문제들은 그닥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북한 문제가 뭐 밀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지역을 언급하지 않은 것뿐이지 비핵화 문제가 밀린 건 아니다. 뭐 이런 해석이 있긴 합니다만 네네. 어쨌든 외신들 보도는 그래도 좀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네. 특히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중국과 직접적으로 대결 이거는 아닙니다. 예예. 이제 대화를 통해서 또는 가능하면은 충돌하진 않겠지만은 대중 억제 미국이 힘을 쓰겠다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동맹국들의 부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이 말하는 것이 동맹국들에게 GDP 대비 방위비 예산 늘려라 이렇게 네.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미국이 힘을 좀 분산시켜서 동맹국들도 대중 억지력에 참여를 해달라라고 이제 우회적으로 말하는 건데요. 네네. 그래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국가 안보 전략 발표된 그 다음날 국방 포럼에 참석을 해서 예. 한국이 동맹 모범국이다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한국이 GDP 대비 3.5%를 국방비에 쓴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네. 약속을 지켰다라면서 네. 만족감을 표시했고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동맹들이 미국에만 의존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 이상 무임승차 용납하지 않겠다라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미국이 서반구, 그러니까 사실 북미 대륙과 남미 대륙이 모두가 미국의 관할권에 들어간다 이런 주장하고 있거든요. 사실 남미 대륙에서 중국이 요즘에 이제 1대1로 하면서 굉장히 많은 네. 인프라 사업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렇죠. 관계도 좋아졌고 네, 네. 무역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남미 대륙에 점점 들어오는 것을 이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미 대륙과 남미 대륙 모두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최단으로 올리겠다 말하면서 예전에 이제 멀로주의라고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트럼프가 들어가면서 도널드 트럼프 그러니까 돈로주의라는 말이 네, 나올 정도로 돈로주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미국이 이제 이 남미 그 미국 남미 이렇게 해서 거기에 얘기를 한 건데 최근의 움직임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에 그 카리브 지역에서 마약 네. 우수선 단속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영향력 확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헤그 장관도 뭐 파나마 운하, 카리브해, 아메리카만 여기 멕시코만이 미국은 아메리카만이라고 부르는 네, 것이고요. 네. 이런 주요한 전략 요충지에 대해서 미국의 군사적 상업적 접근권을 보장할 준비가 돼 있다라면서 절대 다른 나라가 적성국이 서방구에 대해서 군사력으로 뭔가 힘을 발휘하는 거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정면 대결은 아니고요. 네. 세력 균형을 목표로 하고 있고 미국이 물론 강하지만 불필요하게 대립한 일은 없을 거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유럽과 나토는 힘이 쭉 빠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심지어 유럽이 아예 없어질 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럽 국가 관계자들은 이런 얘기는 러시아가 하는 얘기인데 미국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기괴하다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네. 자, 또 지금 대결이 지금 벌써 한 달이 넘어간 것 같아요. 중일 맞습니다. 관계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전투기 레이더 조사 이 사태가 빚어지면서 군사적 긴장감까지 지금 감지되고 있죠. 사실 이제 뭐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이렇게 좀 대화를 하면서 조금씩 풀어가면 좋은데 지금 중국과 일본 관계는 대립이 점점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긴장이 올라가는데 결국 이제 군사적으로도 약간 충돌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6일과 7일 해서 그 중국의 그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를 레이더로 조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일본 측에서는 이 중국에 라우닝하면서 전투기와 헬기가 무려 100차례나 이착륙했다는 추가 발표가 나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오키나와 본섬과 동쪽 섬들인 다이토 제도 사이 있는 해역에서 중국의 항모에서 이제 전투기들이 이착륙한 것이 확인됐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무려 100차례, 그러니까 이틀 동안 100차례가 있어서 밝혔습니다. 네. 일본 방위성은 항공자위대가 전투기를 급발진시켜서 대응했다고 밝혔고요. 일단 영공 침해는 없었다라고 밝혔는데 중일 관계가 점점 악화되면서 양측 간의 전투기에 대해서 레이더를 조준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중국이 타이완과 가까운 무인도에 일본이 군사시설을 확충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네. 작년 5월 달과 올해 9월 달에 촬영한 위성사진 공개하면서 일본 측에서 일본 서남부 무인도인 마게시마 섬에 그 뭔가 군사시설이 굉장히 빠르게 건설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1년 전에 없었던 대형 구조물이 다수 들어서 있는 상황이고요. 네. 활주로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시설이 빠르게 건설되고 있다고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마게시마는 이제 무인도인데요. 만약에 군사를 하게 되면은 일본이 이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중국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요. 이 일본 측에서는 2023년 1월 달부터 여기에 이제 훈련 시설을 건설하고 있고 네네. 이게 목표가 2030년까지 완공한다고 하는 건데 만약에 혹시라도 자위대 기지가 이 섬에 들어가게 된다면요 서남부 도서방의 거점이 될 것이고 신속 대응한 허브 지역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 문제가 네. 커질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홍콩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대형 아파트 단지 화재 네. 사고로 인명 피해가 컸는데 입법회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졌습니다. 네. 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낮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투표율이 31.9%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지금 홍콩은 그 보안법 이후로 사실 야당 세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사실 선거를 한다고 해서 민심이 반영될 가능성 상당히 낮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콩 시민들이 선거를 아예 그냥 포기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총 90명 선출하는데 40명은 친중 성향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하는 것이고요. 30명은 각종 직능단체 선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성이 좀 떨어진다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역구 주민이 직접 뽑는 의원은 20명에 불과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고 어쨌든 이런 식이다 보니까 뭐 사실 거의 친중 인사들이 다 당선되는 것에 불과하고요. 반중 인사는 거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장 낮았던 것이 홍콩 입법회 선거를 했었을 때 이제 가장 낮은 것이 31.7%인데 이번에 31.9% 약간 올라갔습니다. 특히 화재 참사가 발생한 타이포가 포함된 동북 신계 지역 투표율은 30.15%로 10개 선거 가운데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공식 애도 기간 끝나고 나서 선거운동이 물론 있긴 했습니다만 기간이 워낙 짧았고요. 굉장히 침울한 상황에서 선거가 진행이 되어서 홍콩 정부도 어떻게 해서든지 투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투표 시간을 저녁 10시 30분까지 연장했었고요. 그리고 노인과 장애시설에 투표 지원해서 보조금까지 지급했습니다만 뭐 이렇다 할 효과는 없었습니다. 지금 피해 주민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정부 책임을 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정부 측에서 이번 사건 관련해서 건설업자 관계자 포함해서 15명을 체포했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이번 선거 전에 뭔가 좀 가짜 뉴스가 있지 않을까 해서 홍콩 정부가 외신 기자 불러가지고 가짜 뉴스 유포하지 말라라면서 이제 뭐 가이드라인까지 발표를 하면서 사실 이게 정말 명명백백히 사건을 밝힐 의지가 있는 좀 의심스러운 행동이 있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호주 정부가 10일부터 만 16살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아예 차단하는 온라인 안전법 시행에 들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과연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벌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법을 어기게 되면 우리 돈으로 48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데요. 네네.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호주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16세 미만 청소년은 소셜 미디어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 네. 뭐 페이스북, 스냅챗, 스레드, 틱톡 이런 10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일단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볼 수 있는 컨텐츠는 일단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호주 청소년 중에서 무려 96%가 소셜 미디어 계정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파악됐기 때문에 네네. 다 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계정에서 로그아웃하고 나서 다시 들어가려면 연령 확인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쓸 수가 없는 것이고요. 16살 될 때까지 계정을 삭제하거나 동일할 수 있는 선택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글로벌 톡톡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0도 이하로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도 영하권의 기온이 많기 때문에 옷차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아침에 영하 2.4도로 출발했고 체감온도 영하 5도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평년과 거의 같은 기온을 이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관령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져서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낮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어제 워낙 온화했던 탓에 오늘 더 춥게 느껴지는
흐려지는데요. 오늘 낮 기온 서울, 세종이 8도, 강릉, 광주, 대구 10도, 부산 11도 등으로 역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산지, 경상권 일부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메마른 날씨는 비나 눈이 목요일에 내리기 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기질은 깨끗하겠고요. 내일 밤부터 전국적으로 흐려지는데 목요일은 전국에 5mm 안팎의 비가 오겠고 강원 동해안이나 산지, 경북 산지는 눈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지의 최고 2에서 6cm까지 예보돼 있습니다. 목요일은 강수가 이어지면서 바람도 강해질 전망이고요. 동해안과 산지는 금요일도 강수 소식이 있습니다. 주말에도 다시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1.3도, 체감온도 영하 4.5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최형우였습니다. 사회의 편견과 인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능지수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들인데요. 경계선 지능에 있는 청년들을 취재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더보다의 김영은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경계선 지능인 이 용어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에서 84 사이에 있어서 지적 장애의 기준보다는 높은 사람들이고요. 그렇지만 학습이나 사회 적응에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국내 인구의 약 13.6%로 보고 있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은 7명 중 1명꼴이고 7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겁니다. 예. 네, 그 경계선 지능인들은 대부분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면 잘 이 사람이 경계선 지능인인지 알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언어 기능은 일반인들과 비슷하게 보통 발달을 하기 때문에 네. 언뜻 봐서는 알아차리기가 어렵다고 얘기했고요. 네. 다만 이제 일을 해보면 계획을 세우는 집행 기능이나 좀 기억력이 필요한 일들, 네. 또 숫자를 계산하는 일이나 문서 이해 같은 부분에서 좀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학습에서 뒤처지거나 복잡한 업무를 맡겼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저희가 만나봤던 경계선 지능인 청년들은 자기가 좀 느린 편이고 성적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커서 보니까 좀 주변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 권유를 받았고 그래서 검사를 하고 난 뒤에야 자기가 경계선 지능인임을 알게 된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 검사도 결국 개인이 해봐야지 해서 하는 거지 지금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실제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건 아닌 건가요, 그러면? 그 일단은 학교에서 좀 선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선별 조사 같은 거를 좀 실시하고 있는데 이제 네. 그것도 진짜 명확하게 어떤 체계화가 된 게 아니어서 이렇게 뭐 실제로 의사 진단까지 받을 정도로 모든 학생들이 뭐 선별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네. 자, 그 취재한 영상을 보니까요. 뭐 청년들 표정은 밝았는데 이분들이 이제 학업이나 군복무나 취업도 해야 되고요. 이 생애주기 단계별로 어려움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좀 밝아 보이더라도 조금만 물어보면 다들 상처가 있었습니다. 뭐 일단은 어린 시절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는 거의 다 해당됐었고요. 또 근데 괴롭힘을 당해서 좀 반발을 하려고 해도 또 다른 친구들이 도와주질 않고 이래서 상처가 계속 누적되어 있었더라고요. 네. 또 저희가 이제 20대 후반 여성분을 만났는데 그 분은 그 학창 시절에 가위바위보 같은 걸 하면은 많이 지다 보니까 좀 분리가 많이 되고 또 친구들이 머리채를 막 잡아당기고 이런 식으로 소소하진 않지만 이런 폭력부터 해서 초중고 내내 학교 폭력 피해를 심하게 입었고요. 또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했는데 검정고시는 통과했지만 그 이후에 학교 폭력 트라우마 때문에 5년 동안 집에만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간호학원이나 제빵학원을 다녔는데 이 배울 게 좀 많고 공부가 쉽지 않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를 했다고 저희한테 얘기했고요. 네. 네, 다행히 최근에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6번째 도전 만에 처음으로 카페 바리스타로 취직했다고 합니다. 네. 야, 요새 같은 취업난에 사실 일자리 구하는 게 너도 나도 쉬운 일이 아닌 상황인데
경계선 지능인 같은 경우에 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나본 경계선 지능인 청년들도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 동안 집에서만 생활하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네. 네, 또 경계선 지능인이 자연스럽게 은둔 고립으로 이어지고 또 지속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비경제 활동 인구로 남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취업 정보를 잘 찾지 못하고 그렇죠. 네, 직장 수습 과정에서 부적응으로 정규직 고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먼저 일 경험을 쌓고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내에 이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든가 규정이 있을까요? 지금 법이 없습니다. 네, 그 경계선 지능인이 누구인지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또 그리고 경계선 지능인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이런 법안이 10건 발의됐는데요. 지금 논의에 커다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법이 통과될 때까지는 상당한 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10월 말에 국정감사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관련 질문을 받았고요. 그래서 정 장관이 좀 어떻게 지원 방안을 만들지 또 어떻게 정의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관련 내용은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있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추정 취지만은 지금 국내 인구의 13.6%, 7명 중 1명이면 정말 많은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국가 차원의 법은 없는데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좀 지원하는 곳이 있네요. 어떤 곳이 있을까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좀 찾아봤더니 전국에 243개 지자체가 있었고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관련 조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조례가 있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고 한데 이 조례에 의존하다 보니까 지역 간의 격차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보통 조례에 의존할 경우 먼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자체에는 관련 조례가 있으니까 그 지자체에 그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고 거기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들은 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네. 조례가 없는 곳에 사는 경계선 네. 지능인은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주 지역에 따라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지고 또 지자체가 예산이 좀 풍족한 편이면 또 지원을 많이 받게 되고 또 다른 지자체에 사는 경계선 지능인은 그만큼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경기도 평생교육사업팀 관계자를 만나봤는데요. 네. 여기에서는 일단은 도비로 100% 운영을 하고 있다. 네네. 예산을 그렇게 도비로 100%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쪼개서 그러니까 좀 아껴서 써야 된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또 일단은 이 청년들이 저희가 이제 물어봤더니 이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이 실제로 뭐 한 달이라도 단기라도 취업하는 경우가 한 20% 안팎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언뜻 들어보면은 좀 성과가 크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네. 이 도 관계자도 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거는 맞지만 이 사람들한테 일 경험을 주는 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이제 현재는 6억여 원인데 내년에는 9억 원까지 늘려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떤 지자체는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예산을 늘리려고 하지만 또 다른 지자체는 또 형편이 되지 않거나 관심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결국 중앙 정부가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중앙 정부가 좀 체계적으로 법을 만들고 지원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13.7%나 된다고 추정치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국가 차원에서 조사를 한 게 아니어서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적을 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네. 정확한 실태 조사도 지금은 전국 단위로는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보건복지부가 작년에 실태 조사를 했어요? 했다고 했는데 이제 네. 그 결과가 아직 알려지진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이제 같이 생활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경계선인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부정적인 효과도 있거든요. 아닌데 또 잘못 또 정의가 내려질 수도 있고 또 필요한데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을 과연 이제
이른바 장애우 범주에 넣고 지원을 해야 되느냐 여부도 좀 민감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장애인으로 규정됐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제 뭐 경계선 지능인이래 이런 식으로 놀림을 당한다거나 낙인 효과가 생기는 거를 우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이 장애인 범주에 넣을 것이냐는 좀 의견이 많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이제 프랑스의 경우에는 장애인으로 포함을 시켜서 장애인 고용 할당제처럼 이 경계선 지능인 청년들이 성인이 됐을 때 의무 고용 대상으로 일부 지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그냥 장애인 고용 할당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그 장애인 고용 할당된 만큼 고용하지 않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경계선 지능인까지 장애인 범주로 들어오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경계선 지능인 청년들을 어떻게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에 대해서는 좀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경계선 지능인 청년 당사자들한테 선택권을 주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경계선 지능인인 것을 본인이 밝히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청년들의 경우에는 그냥 비경계선 지능인들과 같이 동등한 시장에 경쟁하고 싶다 이런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선택권을 주자. 다만 이 사람들이 취업 현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취업 교육을 하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혜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2월 9일 화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